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이면들을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도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공천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네. 예, 예상했던 대로 김건희 지키기 공천이 확연해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지키기도 노골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도 예, 그렇죠. 그렇고 신범철 차관, 임종득 차장, 그 다음에 이종섭 국방장관까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사실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네. 공천 분란 갈등이 심하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이 좀 가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용하니까. 그 이쪽으로 다 언론이 스팟라이트 받고 쏠릴 때 네. 그냥 다 해버렸어. 그렇죠. 예. 그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네. 상당히 문제되는 공천이 좀 많고 과연 이것이 건강한 공천이냐, 잘된 공천이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월 22일 날 대진표가 완성이 되면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재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유영아랄지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유영아는 사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박근혜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민의힘이 극우라는 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거 극우야 극우 이 사람은. 부정선거부터 그렇죠. 나는 선거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거 부정선거 막 주장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부정선거 주장하던 사람은 KBS에 나오지도 못해. 아예. 아니 여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은. 부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네. 한다. 부부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지키기 네.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출국 금지가 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호주사세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거라면 네. 그러니까 소위 최수근 상병 문제와 관련된 중대한 자기의 위법성, 그다음에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 명품백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인 리스크, 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국민들을 대의할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을 갖다 자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완전 유린한 거죠. 누가 네.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냥 출국 금지 한 방으로. 그다음에 유영아, 도태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니 어떻게 자기가 수사해서 자기가 기소하고 자기가 구형을 때린 그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사면을 하고 네. 그 측근들을 다시 공천을 해대는 상황을 보면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발상을 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생각을 할까? 제가 볼 때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너그럽다라고 보시기에는 어려워요. 그게 너그러운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계에서 저는 김장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김민식 PD가 예능 PD가 김장겸은 물러가라 하면서 굉장히 좀 영상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MBC를 망친 그 언론 독립을 망친 주역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양반은 유죄까지 판결을 받았단 말이지. 유죄까지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사면하고 비례대표로 신청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면 얼마나 속으로 야 이거 다 되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비례대표가 된다? 도태우도 됐는데 뭐 김장겸이 안 될 그게 없겠지. 제가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들의 생각들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에 대해서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준다는 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공천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사고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달리 평가할 방법이 없는 이게 거죠. 선거방송심의위에서 윤석열, 김건희 비판했다고 이 공정성 위배된다고 그 딸랑딸랑하는 그 자들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그 당사자인데요. PD나 기자 출신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선거방송심의위에 앉혀놓고 그게 잘한다는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여당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과거에도 보면 제가 말이 나와서 말하는데 네. 그 KBS에 왜 쭉 조화 갖다 놓고 난리 쳤던 난장을 쳤던 김우철 물러가라 당시 KBS 사장 그리고 윤석열을 지키자라고 했던 극우 일베 무리들이 있어요. 극우 일베 유튜브 무리들이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 중에서 누구지 김뭐라고 하는 개그맨 출신 있어. 김명민인가? 네. 맞아 그 이름 같아.
인재 영입을 하더라고. 막 맞아요. 꽃다발 주면서. 네. 그게 무슨 저 뉴스데스크인가 KBS 뉴스에 나오는데 너무 황당한 거야.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저는 KBS 저 최강시사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그래도 합리적 보수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니까 그러면 합리적 보수로서 인정을 하고 이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그래서 친윤이건 장관이건 네, 네. 누구건 그냥 꾹 참고 들었거든. 네. 그러면 그런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피해 아니, 당사자로서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예 합리적 보수라고 주장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90%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공영방송 진행자가 들어줘야지. 그럼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그 용산에 있는 시민사회 수석이 시위까지 사주를 하는 상황인데 KBS인가 가서 시위해달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MBC인가 가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상식이 거의 상식화되는 세상을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판 난 거죠. 살판 나니까 자기가 조금만 더 세게 얘기하고 가서 아부하면 공천도 받네? 자리도 받네? 그렇죠. 이런 세상이 된 거니까 네. 그런 세상에서 그런 게 더 강하게 세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입지를 만들어내서 발판이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망나니들이거든. 예? 그리고 좀 비유를 하자면 지금 뭐 미얀마에 관광 많이 간다고 하지만 버마의 크메르 루즈 같은 네. 뭐 그런 거야. 막 지식인들 막 이렇게 14살짜리가 콕콕 찌르면서 너 뭐 공산당 싫어한다며 이러면서 뭐 총살하고 뭐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거 일베라는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이 정치권과 그 진영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가장 큰 정당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이 난장을 부리도록 놔둔단 말이야? 윤석열 김건희 지킨다고? 이게 뭐야 이게? 대통령이 그러시니까 그런 거겠죠? 전 후회가 좀 들어요. 예. 윤석열 정권 비판 좀 안 하고 예. 그냥 이렇게 좀 잘했으면 조금 좀 옹호하고 장해찬 같이 조금 좀 옹호하면 안 돼. 장해찬 같이 했어야 돼. 강력하게 옹호하고 강력하게 옹호하고. 목숨을 걸어야죠, 목숨을. 그러면 어디 제가 장성철의 최강시사 이거 하나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 오래 못 가요.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미얀마 수준이나 크메르 루즈 70년대처럼 당할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대통령이나 이렇게 정부가 집권 여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극우적으로 나가면 택도 없어요. 예? 합리적 중도보수가 뭔데? 예? 아파트값 지키기에 다 눈이 막 돌아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을 그렇게 아주 무시합니까? 오늘 너무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왜 화나셨어요? 전반적으로 이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나는 믿거든. 사람들을 일단 믿고 진행을 하거든. 근데 이제 각종 너무하잖아. 여론조사를 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수치들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흐름과 그렇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민주당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어제 공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거의 수도권에서 네. 비명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렇게 거의 낙천됐잖아요. 네. 민주당 수도권 선거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이 흔쾌하게 공천 낙천에 승복을 안 해요. 그렇지. 그렇죠? 응. 그럼 지역은 분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이 탈당해서 출마를 할 수 없더라도 이 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흔쾌하게 새로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 아유, 난 투표장에 안 나갈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유의 깊게 봤던 것은 수원이 국민의힘에는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었거든요. 그 지역의 중심축과 버티는 댐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박강원 전 원내대표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공천에서 경선에서 이제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이야 그래 뭐 우리가 경선에서 후보를 새로 뽑았는데 왜 비판해라고 하겠지만 이제 저도 중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네. 중도 보수지. 박강원 전 원내대표까지 저렇게 공천을 안 주나?
이 민주당 공천 뭐지? 이렇게 생각할 누가 수 들어갔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 김준혁 교수. 우리 스픽스가 배출한 네. 최고의 스타 김준혁. 근데 이제 그렇게 이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보는 이번 네, 네. 어제 20명 정도 같은 네. 경우 그 소위 이제 의원이 아닌 네. 또 도전자들 같은 경우가 네. 후보들이 괜찮은 후보들이 꽤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아니 그건 전직 의원이거나 네, 네. 아니면 현역 비례대표 비례대표 네. 의원이거나 그다음에 말씀하신 뭐 김준혁, 부승찬, 그러니까 네. 김준혁 교수 같은 경우도 수원시장 선거에 경선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아쉽게 낙선을 했었습니다만, 수원시장 나왔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아. 이제 그 수원 지역에서 계속 초중고를 다 나왔고 지역 연구가 있고 말씀하신 박강원 원내대표까지 했으니까 이런 말씀하시겠는데 부승찬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는 잘했어. 그렇죠. 뭐 거기는 잘 인지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고 예. 지역에서도 상당히 활동을 잘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국회 들어오면 예, 좋은 역할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 대통령의 실정에 관해서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많은 소스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네. 경쟁력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이낙연 전 당대표 등 탈당 과정을 보면서 소위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나 권리당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상식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소위 자기가 공천이 안 되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탈당까지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비명계에 대한 판단 자체가 상당히 예를 들면 변화된 측면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 현 정권하고 잘 싸운 사람들에게 선택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 비명이라고 불리웠던 분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현 정권하고 싸우기보다는 내부에서 자기들의 권한이나 어떤 자기들의 계파들을 관리하는 데 집중한 측면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이나 중도층 같은 경우 60% 정도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이상으로 싸웠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어제 벌어졌던 경선 과정에 대한 결과는 그렇게 과거에 뭐 친명, 비명 이런 구도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치적인 거하고 실리적인 것 또는 정치공학적인 것, 선거공학적인 거를 저는 좀 구분해서 보면 가치적인 걸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공천은 거의 한 30점이라고 볼 수 있고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면 절대적으로 100점 네. 만점에 30점이라고 네. 볼 수 있고 실리라는 측면, 선거공학적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70점이나 80점까지 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면.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좀 뭐랄까 아주 좋은 말로는 현명, 나쁜 말로는 교활하게 공천을 한 게 강남이나 대구, 경북권이나 이런 절대 강세 지역에서는 좀 말이 나올 수 있거나 현역을 쓱 밀어내는 그렇죠. 그런 공천을 한 거예요.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의석수가 많기도 하지만 수도권에서 그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수도권에서 지금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결집될까? 수도권에서 이렇게 말이 많았을 때 그러면 뭐 가령 박강원이다. 박강원인데 박강원을 따르는 어떤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한 2,000명만 빠져도 수도권 이 선거라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그러니까 수원에서 네. 계속 네. 그 민주당이 이겼었던 게 좀 두 축이 있다고 봐요. 네. 김진표, 박강원 그리고 염태영 시장.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고 이번에 출마하게 됐나요? 네. 좀 받았죠. 네. 근데 이제 두 축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선거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그 부분 보고 만약 이 수원 지역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부울경의 낙동강 벨트도 민주당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왜 보입니다. 근데 수원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국민의힘이 되게 어려웠던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수원에서 당선자를 경기도의 낸다면 수도잖아요, 여기가. 네. 수원에서 당선자를 낸다면은요 수도권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2020년도 선거 때 5% 미만으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 40곳, 그렇지. 10% 미만으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
39곳이에요. 예. 그래서 거의 79곳, 80곳이 10% 이내로 그렇죠. 지금 선거가 좌지우지 되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분열이 생겨가지고 막 10% 정도가 빠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이 낙동강 벨트에서 상당히 선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10%까지는 안 빠질 텐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예. 들면 말씀하신 게 이제 네.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 수원이 되게 중요하죠. 그럼요. 경기 네. 남부 지역의 전체적인 판도를 갖다가 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음. 수원 자체가 계속 수성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 저번 같은 경우 전석을 다 했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볼 때 2곳 정도가 지금 경합 지역화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는 소위 지금 경합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후보가 조직이 되게 탄탄해요. 지금 뭐 그리고 또 한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김준혁 교수가 온 지역 같은 경우인데 이제 박강원 의원 같은 경우가 오랫동안 수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 같은 경우가 약간의 변동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새 인물이 들어오면서 그 새 인물에 대한 요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거지. 예를 들면 패배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흔들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볼 때 여야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여론조사나 한번 나중에 선거 그러니까 두 곳 정도는 봐야지. 두 곳 정도는 경합 지역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강원 의원이 정말 뭐 막말을 하거나 의정 활동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국민적인 비호감도가 높거나 저 사람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런 평가를 받으면 뭐 우리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을 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냥 비명이라는 것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뭐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쭉 살펴만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원내대표까지 했는데 많지.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게 과연 수도권 판세에 괜찮냐? 떨어뜨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권리당은 50%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런 좀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더를 내리면 권리당원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럼 측면이 은평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강병원 그러면은 김우영 이건 어떻게 말씀하시죠? 제가 그 지역에서 뛰었잖아요. 그 지역은 판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인물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강병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8년 동안의 어떤 의정 활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판적인 흐름들이 권리당원 내부에서 분명히 흘렀었고요. 흘렀었고 거기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내부에는 제가 권리당원들 다 만나봤었잖아요. 만나보면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흐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어쩔 수 없는데 네네. 이게 지금 네 가지 그 뭐랄까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정당, 인물, 정책, 이슈로 정치학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요. 예, 투표를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인물이고 정책이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정당만 보고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30대 30의 진영화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 또는 국민의힘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든 일단 그 색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가장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인물이나 정책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바람, 이슈였거든. 근데 그 이슈라는 게 지금은 조국 혁신당이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개혁신당에서 조국 혁신당으로 그냥 넘어와 버렸거든요. 지금 개혁신당 어제도 이준석 대표랑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본인도 힘들어진 상황이고 개혁신당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조국 혁신당은 지금 그 흐름을 타고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이슈와 바람이 됐단 말이지. 그거는 어떤 정당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슈와 바람이야. 그러면 그 이슈와 바람이 아까 말씀하신 투표장에 사람들을 나가게 하는 동인이 된다는 거죠. 이른바. 네. 이게 이제 중도 리버럴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윤석열 대 조국의 또 이게 있거든요.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고 그 채찍을 휘두른 자 그리고 칼을 휘두른 자와 거기에 무자비하게 당한 자, 많이 찔린 자에 관한 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네. 그 여론조사 중에서요. 네. MBC 여론조사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패널 조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들을 가지고 사회에 거쳐서 조사를 했었는데 최근에 분할투표 영상을 보니까
진보층 같은 경우가 50% 정도가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얘기했었고 예. 그다음에 30% 정도가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겠다. 그렇죠. 비례해서요. 예. 근데 중도가 30% 정도가 계속 민주당 또 유사한 비율로 조국 신당에 대해서 지지하겠다는 게 그렇다니까. 30% 정도 갔어요. 이게 스윙 보터들이 지금 예.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분노한 층들 그렇지. 같은 경우가 예. 어디로 갈 것인가. 맨 처음에는 개혁신당이라는 곳에 가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혁신당은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명하게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아닌 거죠. 분노인 거죠. 그렇지. 분노를 대변할 정당이 필요했던 건데 그 정당들과 관련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건데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발견을 하니까 쫙 모였어요. 근데 대신 문제는 뭐냐면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표명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인물이 모이는가를 지켜봐야 돼요. 그렇지. 만약 그런 예. 인물이 모인다면 저는 그 바람이 구조화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예를 들면 뭐 명망가나 전문가들 불러다 놓고 모양을 갖추게 되면 저 당도 제가 싸울 것 같아 하고 느꼈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끼리 나눠 먹는 거야 이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지. 전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선명하게 진보와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폭정을 일삼고 있는 현 정권을 응징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전 이게 지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이준석 당대표가 못 잡은 거예요. 그런 싸움을 못 한 거예요. 김종욱 교수님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이렇게 뜨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저랑 이제 페이스북에다 사진 찍어 올려서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됐고 하지 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데 예. 윤석열 정권과 누가 가장 잘 싸울 것이냐. 예.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래 조국 신당이 더 잘 싸울 것 같아 기대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가 저렇게 좀 미미한 지지율 나오는 거는 컨셉과 메시지와 캐치프레이즈가 잘못됐다고 없어. 봐요. 예. 뭐 캐치프레이즈는 있어요. 뭐야?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아이고. 잘 싸운 다음에 바로 세우라고요. 아. 잘 싸우기나 먼저 하라고. 민주당을 옛날의 민주당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국민들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갑자기 민주당을 진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미래 우선순위가 안 많이 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처음에 조국 신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윤석열 정권과 잘 싸우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 그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이제 상실한 것 같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수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지지 기반도 거기고. 예. 그러니까 막 윤석열 정권 우리가 심판하겠습니다. 타도하겠습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못 내. 못 내더라고.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저렇게 못 내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걸 먹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못 내더라고. 못 내니까 화성을 같은 경우도 완전히 지금 중간에 끼어버려가지고 네. 삼성전자 연구원 1살 차이 나는 친구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공영은 현대차 네. 사장이 있죠. 네. 근데 거기가 다 삼성과 현대차의 맞아요. 텃밭이죠. 나이만 어리다고 괜찮다? 그러면 그때 세대 구성이 뭐 어리다. 아무리 어려도 거기가 민주당 텃밭이었더만. 그럼요. 그럼 리버럴 텃밭에서 나이가 어리니까 이준석을 찍어줄 것이다. 이거는 또 아니거든. 근데 왜 대구를 안 간 거예요? 대구에서 출마했었어야죠. 상징적으로. 차라리 상징적으로. 네. 뭐냐면 보수의 본류가 거기잖아요. 지더라도. 그러니까 건강한 보수와 말도 안 되는 보수의 싸움을 만들어서 네. 본인이 건강한 보수의 중심이 되는 그렇지. 거죠. 차라리. 제가 토론을 하면서 김종욱 교수님 말에 동의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동의를 차라리. 정확한 지적이세요. 맞아. 그러니까 거기가 컨셉이 맞죠. 자, 국민의힘 보수파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네.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보수 바로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 갔어야 되는데 전 제일 처음부터 그걸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화성에 가가지고 벨트, 반도체 벨트, 양양자 이원욱과 반도체 벨트 형성해서 거기 30, 40대 양양자도 떨어져. 내가 보기에 양양자도 떨어지고 힘들죠. 이원욱도 떨어져. 힘들어. 30, 40대 굉장히 힘들어. 예. 이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내가 어필하면은 괜찮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참 공천 잘한 것 같아요. 젊고 이렇게 그렇지. 삼성전자 연구원 딱 해놓은 거 보면 예. 그냥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냥 정치인 출신 당협위원장을 내세웠으면은 국민의힘도 상당히
고전했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상대적인 선명성과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걸 다 그냥 깎아먹었어요. 젊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지 하니까 되게 이준석 대표도 좀 헤맬 저는 좀 수밖에 유권자를 신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구라는 데가 김부겸이라는 인물을 찍어줘요. 과거에. 여하튼 야, 찍어줘요. 그러니까 인물이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대구라는 지역이 더 중요한 거죠.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러면 거기 가서 만약에 이준석 당대표가 저를 살려달라고 건강한 보수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면 그럼요. 대구 쪽 전체가 움직여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소위 개혁신당이라는 곳이 움직일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지. 근데 왜 그 룸이 아닌 화성에 가서 야, 확실히 너무 네. 계산적으로 움직이면 이제 국민을 신뢰합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저는 유권자를 신뢰합니다. 국민만 믿습니다라고 할 때 저는 그런 영상들 보잖아요. 그러면 저 거인들은 진짜로 국민들을 신뢰했을까 계속 질문을 해보거든. 진짜 신뢰했을까? 저는 잘 안 믿겨. 합리적 대중이라는 게 잘 안 믿겨지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못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 고인들은 그 고난과 고초와 독재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배신이잖아요. 국민들의 배반이잖아. 빨갱이라고 막 욕하고 뭐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엄청난 루머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뭐 필요 없고 이제는 하여간 근데 이제 두 분 다 큰 정치인으로 그렇죠. 쓴 거잖아. 그거는 본인이 국민들을 먼저 믿고 그 국민들의 바다에 풍덩 빠진 거야. 그렇죠. 풍덩 빠진 거야. 근데 여기서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선택이 좀 네. 많이 아쉽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저렇게 된 거 좀 뺏지나 않았으면 좋겠다. 쉽지 않을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게 풍덩 빠지는 모습을 아니 보여야 그래도 정말 젊은 정치인이 아. 저렇게 지금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 아니, 응원 좀 해주세요. 제일 놀란 게 뭐냐면 네. 홍범도 장교 흉상 문제나 네. 그다음에 최수근 지금 상병 문제 관련해서 계속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가장 손대서 누가 싸워야 됩니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싸웠잖아요, 저. 근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 메시지가 보이질 않아요. 과거에 제가 KBS 최강시사 있을 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로 불렸을 때하고 지금 만나보니까 확 약해졌어. 약해 왜냐면 본인이 약해졌어. 그 후보로 출마를 하니까 네. 이게 남들 평가를 예전처럼 자유롭게 강하게 못하는 못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비판받는 위치에 가 있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이제. 네. 그 상당히 지금 처지가 곤혹스러워졌는데 네.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에 걸출한 인물이 꼭 5월 30일에는 본회의장 안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계속 응원으로 나타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중간인 4월 10일을 지나야 되는 과정에서 네. 본인의 선택 자체가 계속 예를 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의 지점을 찍어가고 있으니까 또 아쉽긴 하죠. 어떤 형태로든지 건강한 보수가 살아 있어야지만 건전한 토론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부에서도 이런 폭정이 있을 때 아니 대통령이 저 정도 일을 하고 있으면 내부에서 문제 제기라도 하고 왜 저렇게 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70% 정도가 반대하는 거. 이 말 한마디가 안 나오는 정당. 많이 했어요. 누가 해야겠어요? 이준석 대표는 많이 했다고. 아, 그러니까요. 그 얘기 그다음부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됐으니까 이제. 가장 잘 아니 싸울 근데 때. 새로운 미래에 간 국회의원들은 왜 아무 소리도 그런 거는 안 했었어? 폭정이나 아무 소리도 안 한 건 아니라고 본인들은 이야기하겠지만 왜 두드러지게 그런 활동을 안 하다가 네. 지금 와가지고 포지셔닝을 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이라고 하는 것에 눈이 되게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꼬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아, 그 안에서는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탈당밖에는 선택의 길이 없게 스스로 만든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네. 저는 그냥 이건 자승자박이다. 근데 자기 제가 만든 이제 찍은 거다.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짚어보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 예. 하여튼 어제 이제 공천도 그러고 앞으로는 박용진이라든지 전해철이라든지 이런 분들 공천이 좀 남아있잖아요. 민주당 그렇죠. 같은 예. 경우에. 이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론의 흐름상 민주당이 총선 압승할 거야라고 했다가 지금은 많이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정권 심판론만 믿고 그렇지. 민주당이 총선 치르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많은 지역에서
분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판원이 높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정권 심판론에 찬성하는 중도층이 어디 찍어야 되지? 막 이제 ቃ우뚱거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로 모이지 못하는 모습은 그렇죠. 민주당이 총선에서 질 수도 있다. 다수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 관리를 어떻게 잘 정리하느냐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예요. 어떤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한동훈 공격하고 윤석열 공격하는 것보다 내부를 단합시키고 지지층 결집시켜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그 듭니다. 부분에 100%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네. 얘 국민들이 왜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가? 네. 제가 볼 때는 정권의 폭정도 있습니다만 네. 먹고 살기 힘든 문제가 가장 커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빨리 민생하고 경제로 넘어가야 돼.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아, 이게 빨리 힘드시구나. 민생하고 경제로 넘어가야 힘드시구나. 돼. 근데 이 힘들게 만드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면 우리를 좀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잘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니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야당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직접적으로 국민 민생에 다가오는 것이고 저기 저 주가 올라가지고 저 부동산 가격 올라가지고 하는 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일부의 유자산가들한테 대한 혜택이거든요. 제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화가 좀 나요. 잘못된 거지. 아니 얼마나 투자가 예, 투자가 제 잘못된 거예요. 그건 탓이네요. 제가 컨설팅 해드릴게. 아니, 얼마나 부끄럽냐면요. 과일값이 물가 앙등이 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상상이 안 되는 나라가 처음 돼버린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 갖다 야물지게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귤 하나 말이지. 그러니까요. 옛날에 귤 얼마나 샀어요? 그럼요. 근데 귤이 이렇게 한 비싸. 박스에 뭐 10,000원 뭐 이랬어요. 예. 아니, 사과를 살 기후 때 탓입니다. 윤석열 정권 탓 아니에요. 사과를 살 때 고민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사과를 사야 되나 말아야 비싸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후진국도 비판했던 내용들 아니에요? 근데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임금이나 서비스, 특히 임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오. 임금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페드가 계속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야 임금 올리지 마. 한국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네요. 그리고 임금은 야 그거 하지 마. 임금 올리지 마. 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초기 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얼마나 잡아줬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대로 막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 임금은 자꾸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양상 자체가 전혀 달라. 그렇죠.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이 2018년도로 돌아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졌는데 예. 아니 어떻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냐고 상식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양상이랄지 대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미국하고도 다르고 그런데 민주당은 넋 놓고 보고 있어. 근데 한 가지 넋 놓고 보고 아니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면은 그런갑다 그러면서 별 이야기를 안 해. 미국하고 다르다니까.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임금 서비스 특히 이제 레스토랑에 팁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뉴욕 같은 경우 25%거든. 네, 네. 짤없이 무조건 네, 내야 돼. 네, 네. 근데 그게 30%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15%였던 게 25% 30%로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종업원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임금이 거의 2배가 됐어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2배가 됐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임금이 올랐으니까 먹고 살만해.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뿌려준 어마어마한 뭡니까 그때 그 코로나 때 뿌려준 돈들 있잖아요. 네. 보조금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게 초과 저축액으로. 그러니까 막 쓰는 거야. 그래 행복한 인플레이션이야. 그쪽은 아직은. 근데 우리는 비참한 인플레이션이야. 임금이 줄었어요. 비참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최경원 네. 앵커님께서 스픽스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예. 그 우리 패널들의 예. 임금을 좀 상승시켜줘서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행복하게.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저 혼자만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 김종욱 교수님 공동으로 투쟁하겠습니다. 공동으로 투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예. 네, 좀 민주적인 스픽스야. 예.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